밥 먹으면서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네. 뭐 재밌는 거 있어? 별거 아니야, 일 때문에 그래. 일 때문인데 계속 피식 웃어. 뭔데? 아, 그건 친구가 재밌는 거 보내줘서 그런 거지 뭐. 그나저나 당신도 준비 그만하고 얼른 와, 같이 밥 먹게. 오늘따라 국이 너무 맛있는데? 소연의 갑작스런 물음에도 성우는 당황하지 않고 능구렁이처럼 화제를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의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소연은 미술학원 문을 잠그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4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소연은 1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박성훈과 함께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왔죠. 자녀는 없었지만 둘 다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진짜. 소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학원 앞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성우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소연 역시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안락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성훈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8시면 집에 도착했는데 요즘은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집에 도착한 소연은 거실에 앉아 성훈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10시 30분을 가리킬 때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늦었네. 성훈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회사 일이 많았어? 소연이 물었죠.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정신없어. 성훈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성훈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편안히 쉬었는데 요즘은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뭘 그렇게 봐?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성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휴대폰 화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연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12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평소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이었거든요. 비밀을 만들거나 숨기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최근의 모습은 영락없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며칠 후 소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훈이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일이 늘어났거든요. 토요일에 무슨 회사 일이 있어? 하고 물으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성훈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소연은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묘한 충동이 들었어요. 화면을 슬쩍 들여다봤는데 메시지 미리 보기에 오늘 미팅은 어땠어? 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발신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었죠. 소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인가 싶었지만 메시지 톤이 뭔가 사적인 느낌이었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금을 걸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걸기 시작했을까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지연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왜 성훈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 혹시 정말로
회사 일 관련해서 연락한 것일까? 소연은 베개를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평범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일상이 사실은 모래성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성훈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젯밤 본 지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성훈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성훈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죠. 또 회사 일 때문에? 소연이 물었습니다. 응, 업무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들과 미팅이 있어서. 성훈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소연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그 중요한 사람 중에 지연이라는 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성훈이 출근한 후 소연은 미술학원에 나갔지만 온종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했어요. 지연이라는 이름이 마치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성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저녁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는데 사실은 마음을 달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 불안한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았거든요. 10시가 넘어 성훈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도 감돌고 있었어요. 마치 즐거운 일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소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았어. 미팅이 잘 진행됐거든. 성훈이 대답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소연은 재빨리 성훈의 표정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성훈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거든요. 그것은 업무용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개인적이고 달콤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소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회사 동료. 내일 미팅 관련해서. 성훈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 확실한 걸 알아내야 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성훈이 토요일에 갑자기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거든요. 평소에 골프에 별 관심 없던 성훈이 갑자기 골프를 친다니 이상했어요. 누구랑 골프 치러 가는데? 소연이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해서 친목도 다질 겸해서. 성훈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소연에게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성훈이 골프채를 챙겨나간 후 소연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성훈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골프장에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보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다행히 휴대폰 잠금은 성훈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었고 소연은 쉽게 열 수 있었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지연이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어젯밤에 온 내용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 못 들었어. 소연은 화면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은 메시지를 보니 이것이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소연은 계속해서 대화 내용을 확인했어요. 성훈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일 만날 생각에 설레. 소연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풀렸어요. 12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전 대화들을 확인해 보니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 같은 내용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소연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범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충격을 받긴 했지만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지연이라는 여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둘 사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소연은 성훈이 돌아오기 전에 휴대폰에서 지연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었어요. 나중에 이 번호로 정체를 알아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성훈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결심했죠. 저녁 늦게 성훈이 돌아왔을 때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습니다. 골프 어땠어? 하고 물으니 좋았어. 날씨도 맑고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이제 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연과 시간을 보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소연은 또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으로 성훈을 배웅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성훈이 출근한 후 소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연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메모해둔 전화번호로 검색해보니 놀랍게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지연, 38살, 방송사 PD였어요. 방송사 PD라니. 소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군요. 성훈이 왜 그녀에게 빠졌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다음 단계로 성훈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가정의 재정 관리는 소연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뱅킹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결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비, 호텔 카페에서의 차가, 심지어 호텔 객실 이용료까지 모두 성훈이 회사 회식 또는 중요한 미팅이라고 말했던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출장이라며 이틀간 집을 비웠는데 카드 내역을 보니 시내 특급 호텔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출장이라고 하면서 시내 호텔에 머물렀다고? 소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조사를 진행했어요. 다음으로 성훈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성훈 명의였지만 온라인 조회는 소연도 할 수 있었거든요. 통화 기록에서도 지연의 번호가 자주 등장했어요. 특히 최근 2달 사이에는 거의 매일같이 통화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문제였어요. 대부분이 업무 시간 이후인 저녁이나 주말에 이루어졌고 통화 시간도 길게는 1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무상 통화라기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빈번했어요. 소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인쇄하고 통화 기록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성훈의 휴대폰에서 본 지연과의 메시지들도 가능한 한 기억해서 메모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훈이 또다시 중요한 출장이 있다며 하룻밤을 외박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니 성훈은 시내 고급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8시쯤 성훈이 카드를 사용한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로 성훈과 지연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둘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했어요. 지연은 성훈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둘은 매우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성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결국 밤늦게까지 호텔에 머물렀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직접 목격한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12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냥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성훈이 출장 잘 다녀왔다며 집에 돌아왔을 때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습니다. 출장은 어땠어? 하고 물으니 피곤했지만 성과가 있었어라고 대답했어요. 소연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성과가 있었겠죠. 다른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날 밤 소연은 인터넷으로 지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방송사 홈페이지를 보니 지연의 프로필이 나와 있었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외모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었어요. 지연도 기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혼자끼리 불륜을 저지르고 있군. 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연의 남편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연의 남편과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소연은 며칠간 더 정보를 수집했어요. 지연의 남편은 최민혁이라는 사람으로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3, 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남자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서서히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성훈과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지연의 남편인 민혁과 접촉해야 했어요. 마침 민혁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정기적으로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소연은 미술학원 원장이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소연은 신중하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품격 있는 미술 관계자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은 민혁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진 작가 전시회 오프닝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갤러리에 도착하니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과 컬렉터들이 와인을 마시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자연스럽게 전시를 둘러보며 민혁을 찾았습니다. 민혁은 갤러리 한쪽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43의 나이답게 성숙한 매력이 있었고 문학의 인사다운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접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소연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최민혁입니다. 민혁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미술학원을 운영하신다니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세요? 둘은 자연스럽게 미술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생각보다 소탈하고 진솔한 사람이었어요. 문화재단 일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진정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미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나요? 민혁이 물었어요. 네, 다행히 관심 있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다만 학부모들이 입시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긴 하죠. 소연의 대답에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소연은 민혁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내의 배신을 당하고 있다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질감이 들었어요. 전시회가 끝날 무렵 민혁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학원 아이들과 함께 갤러리 견학을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연도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혁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며칠 후 소연은 용기를 내어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지난번 갤러리에서 뵈었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갤러리 견학 때문에 연락 주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상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민혁의 목소리에 약간의 의외함이 섞여 있었지만 곧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좋습니다. 언제가 편하신가요? 이튿날 오후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연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한참 고민했어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갑자기 당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부인분께서 요즘 어떠세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으신지. 민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소연의 말에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민혁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실 제 남편과 관련된 일이에요. 부인분이 윤지연 씨 맞나요?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 남편이 박성훈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부인분께서 그 이름을 언급하신 적이 있나요? 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 아내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예전보다 신경 써서 관리하더라고요. 소연은 민혁의 말에서 자신과 같은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확인이라고 하면? 소연은 휴대폰에서 성훈과 지연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민혁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가 분명히 자신의 아내 지연이었거든요. 이런. 민혁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게 되어서. 소연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민혁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계속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확실해졌네요.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이 찻잔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저도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같은 처지의 분을 만나게 되니 든든하네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증거는 어느 정도 모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민혁이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대응하는 게 어떨까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소연과 민혁은 이상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둘 다 배신당한 배우자를 가진 처지였고 그 배신자들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어요.
민혁은 자신도 아내의 행적을 조사해봤다고 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소연이 파악한 성운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네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소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의 만남.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소연과 민혁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둘은 매일 저녁 통화를 하며 그날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가며 퍼즐 조각을 맞춰나갔습니다. 민혁이 먼저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지연의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성운의 카드 사용 패턴과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어제 오후 3시에 롯데호텔 카페에서 지연이가 10만 원을 결제했는데 같은 시간에 성운 씨도 같은 장소에서 8만 원을 결제했네요. 민혁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소연이 성운의 카드 내역을 다시 살펴보니 정말 그랬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일치할 수 있죠? 둘은 지난 석 달간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어요. 성운이 중요한 미팅이라고 말했던 날들과 지연이 업무상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이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건 둘 다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던 지난달 15일과 16일이었어요. 그 이틀 동안 성운과 지연 모두 같은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죠? 소연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건 말이에요. 민혁이 대답했어요. 민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카드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었어요.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회가 찾아왔어요. 성운이 또다시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있다며 토요일 저녁 약속을 잡았다고 했거든요. 소연은 즉시 민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만날 것 같아요. 지연 씨 스케줄은 어떤가요? 아내도 오늘 저녁에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고 나갔어요. 이번엔 직접 확인해 볼까요? 둘은 성운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을 이용했습니다. 가족 간 위치 공유는 예전에 설정해둔 것이었는데 이런 용도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성운의 위치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영과 민혁은 각각 다른 시간에 그 레스토랑 근처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니 정말로 성운과 지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아서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로맨틱한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요. 민혁이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지연이 성운의 뺨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아냈어요. 저녁 식사 후 둘은 예상대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소영과 민혁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호텔 로비에서 둘이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민혁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불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소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까요. 다음 주 둘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제 그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혼만 하고 싶지 않아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민혁이 동의했어요. 민혁은 문화계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맥이 있었고 소연은 지역사회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형성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분야에서는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방송사 사람들한테
지연 씨 얘기를 흘려볼 수 있어요. 민혁이 제안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이런 스캔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성운의 이중 생활에 대해 알릴 거예요. 소연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문을 퍼뜨리기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민혁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주최하는 문화재단 후원자 연회가 있어요. 성운 씨 회사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어서 초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연이와 함께 오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둘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겠네요. 소연이 눈을 반짝였어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이거든요. 언론 관계자들도 있고요. 한 번에 여러 명에게 알릴 수 있을 거예요. 둘은 연회를 이용한 폭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성운이 지연을 동반자로 데려오게 유도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공개하는 것이었어요. 연회장에는 정원도 있어서 둘이 몰래 나가서 친밀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혁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후원자 부부로 참석해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 되겠네요. 소연이 계획을 정리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폭로할 무대도 준비되었어요. 성운과 지연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덫에 걸려들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후원자 연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준비를 했어요.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는 드레스를 선택했고 액세서리도 과하지 않게 맞췄습니다. 오늘은 복수의 무대가 될 테니까 완벽해야 했거든요. 민혁과는 미리 계획을 세워뒀어요. 둘은 후원자 부부로 위장해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소연의 미술학원이 문화재단과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명목으로 초대받을 수 있었거든요. 연회장은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넓은 홀에는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치인, 기업인, 문화예술인들이 와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민혁과 함께 입장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성운이 올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민혁이 성운의 회사에 연회 초대장을 보냈다고 했으니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저기 오는 것 같네요. 민혁이 입구 쪽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성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연을 동반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빨간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성운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소연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공개적인 자리에 불륜 상대를 당당하게 데려오다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성운과 지연은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운은 회사 부장답게 여러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았고 지연은 방송사 PD라는 신분으로 문학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민혁은 멀리서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위험이 있었거든요. 대신 연회장 곳곳에 설치된 비디오 장비를 이용해서 둘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성운과 지연이 슬며시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둘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호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이야. 민혁이 소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둘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정원은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성운과 지연은 정원 한쪽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민혁은 정원 입구 근처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민혁이 준비해온 소형 카메라로 모든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워. 성운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도 멋있어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지연이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은 증거를 모으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곧이어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성훈이 지연을 끌어안고 깊은 키스를 시작한 거예요.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카메라가 그 모든 순간을 담아내고 있었어요. 각도도 완벽했고 둘의 얼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사랑해. 성훈이 지연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빨리 이 모든 걸 정리하고 함께하고 싶어. 지연의 대답도 마이크에 고스란히 녹음되었어요.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한다는 말은 결국 이혼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자신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새로 시작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10분 정도 더 그들의 달콤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혁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심지어 오디오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서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슬슬 들어가야겠어.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 지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어서. 성훈이 지연의 손등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둘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고 소연과 민혁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훈과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품위 있는 사회인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이런 추잡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완벽해요. 민혁이 카메라를 확인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연애가 끝날 무렵 소연과 민혁은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니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차 안에서 민혁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둘 다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달빛이 차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성훈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성훈이 출근한 후 소연은 곧바로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죠.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네, 저도 준비 끝났습니다. 우선 법적 절차부터 시작할까요?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둘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소연은 오후에 성훈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접수처에서 박성훈 부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직원이 안내해줬습니다. 성훈은 갑작스러운 아내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갑자기 웬일이야? 미리 연락을 하지. 성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성훈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소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혼 소송 신청서예요. 그리고 이건 위자료 청구서. 소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뭔 일이 있었다고. 윤지연 씨와의 불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요.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요. 소연이 휴대폰에서 지난번 연회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성훈이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 사진 속에는
자신과 지연이 정원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소연아, 이건 성훈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겠어요.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성훈은 당황해서 소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손 떼세요. 이제 남남이에요. 회사를 나온 소연은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했어요. 미술학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연락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성훈의 불륜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소연이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훈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민혁도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송사 관계자들과 문화계 인사들에게 지연의 불륜 사실을 조심스럽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PD가 기혼 남성과 불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민혁이 방송사 간부와의 술자리에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뭐, 그런 일이? 간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이런 스캔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민혁은 연회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를 보여줬어요. 이런 증거도 있어요. 제 아내가 바로 그 지연 PD거든요. 방송사 간부는 사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크겠는데요.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며칠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훈의 회사에서는 부장의 사생활 문제가 화제가 되었고 상사들도 성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도덕성과 신뢰도를 중요시했는데 불륜 스캔들은 승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이미 지연의 불륜 사실이 알려져서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PD라는 직업 특성상 공인에 준하는 도덕성을 요구받았는데 기혼자 불륜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연 PD 프로그램에서 빼는 게 어때요? 방송사 내부 회의에서 누군가가 제안했어요. 시청자들이 알게 되면 방송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거예요. 다른 임원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연은 담당하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고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방송사 내부에서는 조용히 사표를 내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성훈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는 성훈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보기 시작했고 예정되어 있던 승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되어서 사실상 좌천된 상태였어요. 소연은 학원에서 학부모들의 시선을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동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속으로는 속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성훈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힘내세요. 원장님 같은 좋은 분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한 학부모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혁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문화재단과 갤러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민혁을 지지하고 있었고 지연을 비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혁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내분이 그렇게 배신을 하다니. 재단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혁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훈과 지연은 각각 소연과 민혁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둘 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성훈과 지연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직장에서의 신뢰를 잃었고 사회적 체면도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파탄났다는 사실이 가장 큰 타격이었어요. 소연과 민혁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끝에서 둘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만족감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공허한 기분도 함께 들었거든요. 석 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연과 민혁 모두 승소했어요. 성우는 소연에게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지연도 민혁에게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성우는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한때 당당했던 중견 건설회사 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그를 한직으로 밀어냈고 승진은 물론 중요한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사회적 신뢰도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났군. 성운이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위자료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까지 팔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12년간 소연과 함께 꾸려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였어요. 지연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결국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표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내보냈어요. 15년간 쌓아온 PD로서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방송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한번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면 다른 방송사로 이직하기도 어려웠어요. 이게 다 뭔가. 지연이 빈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듯 멀리했고 한때 함께 일했던 후배들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업계에서의 평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성운과 지연의 관계도 끝이 났어요. 서로의 삶이 파탄나자 둘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했던 사랑은 현실의 벽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지연이 성운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 너도 기혼자였으면서 왜 그때는 상관없다고 했어? 성운도 맞받아쳤어요. 결국 둘은 서로를 비난하며 헤어졌습니다. 불륜이라는 달콤한 독약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어요. 한편 소연과 민혁은 복수를 마친 후 묘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원하던 결과를 얻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도 느껴졌어요. 정말 끝났네요. 소연이 법원 앞 카페에서 민혁과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민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둘은 지난 몇 달간 함께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묘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연대감이랄까요?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에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일단은 갤러리와 재단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민혁이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소연 씨는 어떠세요? 저도 학원을 더 키워보려고 해요. 이제 홀가분해졌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상하게도 이별하기가 아쉬웠어요.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낸 동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끔 연락하며 지내도 될까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몇 주 후 소연은 학원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과 기존 세이빙즈를 합쳐서 더 큰 공간으로 이전했어요. 새로운 강의실도 만들고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도 개설했습니다. 원장님, 학원이 정말 달라졌네요. 한 학부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소연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소연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민혁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새로운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문화재단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특히 소연의 미술학원과 정식으로 협력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민혁이 갤러리에서 열린 어린이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보며 소연에게 말했어요. 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도 기뻐해요. 소연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도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소연이 어느 날 저녁 민혁과 함께 갤러리 정원을 거닐며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훈이나 지영 같은 건 아니잖아요. 민혁이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며 이해의 미소를 지었어요. 배신당한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소연의 학원은 더욱 번창했고 민혁의 갤러리도 주목받는 전시들을 연이어 성공시켰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성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훈과 지연은 여전히 각자의 몰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성훈은 작은 건설업체로 이직했지만 예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고 지연은 프리랜서로 간간히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연과 민혁은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 오프닝을 마치고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소연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저도요. 그때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 같아요. 민혁이 소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의 몰락은 완성되었고 피해자들의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아름다운 새벽을 맞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